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에서 그 호마르 K 첫 발사 시험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는 이제 디펜스 24 기사고요. 12월 5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나온 기사예요. 올해 4월에 대한민국에서 첫 발사를 하고 현지에서는 가져가서 이게 첫 발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번 발사가 가지는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사 시험은 우스트카, 그러니까 폴란드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해변 도시 쪽이더라고요. 거기서 발사 시험이 됐고 폴란드 합동군 사령부에 의해서 발사됐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첫 사격 훈련이었고 우스트카, 폴란드의 북부에 있는 훈련장에서 발사가 되었는데요. 우스트카라는 곳이 폴란드의 북부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앙 공군 훈련장, 그리고 발사 시험장, 이런 내용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부니까, 폴란드의 북부니까 발티에 인접해 있고 해안 방어 시스템과 중장거리 무장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 지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폴란드의 위치가 좀 작게 봐볼까요? 여기 독일 옆에 폴란드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고 폴란드의 북부 이쯤이에요. 우스트카라는 항구 도시가. 그래서 이 항구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관련 그 공군 발사 시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발티해 쪽으로 거리가 많이 확보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거리를 재보면 현재 우스트카를 기준으로 스웨덴과 지금 맞닿고 있는 발티의 중간 부분으로 위치를 재보면 거진 100km가 좀 안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요. 북부 우스트카 훈련장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 로켓은 천무 가이디드 로켓이고요. 그 080 80km 사거리를 갖는 가이디드 로켓,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구경은 239mm고 최대 사거리는 80km다. 이번 CGR-080의 이 발사가 폴란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천무 호마르 K 갖고 가서 폴란드 내에서는 첫 발사를 이제 시험한 것이고,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4월 24일 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그 CTM 천무 전술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거고, 요번에는 CGR-080으로 폴란드 내 첫 발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게 올해 4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올해 4월에 저도 채널에서 설명을 드리고 더 워존의 기사를 번역을 했었고, 이때 폴란드랑 유럽 쪽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궁금하시면은 제가 동영상 더보기란에 해당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위에서 말씀드린 훈련장 있잖아요. 그 훈련장의 사거리가 길게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사 전에 훈련장의 사거리를 조정을 했고, 기존에는 원래 아주 최초에는 20km까지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소규모의 발사장이었는데, 이걸 크랩 자주포와 페닉스 로켓 테스트를 하면서 43km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했는데, 이번 CGR-080 그 발사를 하면서 70km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해체가 됐었어요. 어떤 로켓이냐면 그 소련의 토치카 발사대 퇴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12월 4일 날 포병의 날 그 기념행사 한 이후 바로 이거 발사대를 퇴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발사대를 퇴역하고 천무 즉 호마르 K를 도입함으로써 첫 발사를 하고 로켓 부대의 재건이라는 참 중요한 폴란드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토치카 발사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련판 이제 랜스 미사일이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기본 사거리는 70km고 확장 발사체를 쓰면은 120km인가? 그렇게까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잘 가지고 놀았던 그런
장난감처럼 생겼었죠. 그래서 이 토치카 발사대를 퇴역하고 새로운 로켓 부대의 재건을 가졌다라는 의미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뭐 서머리 한 거죠. 타격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장을 크게 늘렸다는 의미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상징적인 소련의 미사일을 버리고 자유진영의 로켓 부대로 이제 부대를 재건했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천무를 가지고 폴란드가 우스트카 훈련장에서 호마르 로켓 발사를 했던 기사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오늘 일요일인데.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제는 얼마 전에가 아니구나. 이전 바로 영상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캐나다 매체인 힐타임스의 유료 기사를 통해서 알아봤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번 메타디펜스가 또 설명하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에 관련 댓글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놀친소 2화 놀이터 친구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2화로 이 기사에 대한 그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이 있었지만 3개의 댓글을 제가 뽑았고, 이 중에 2개는, 그러니까 2분은 댓글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디를 좀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의 댓글은 답변이 없으셔서 그냥 익명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빌리님 댓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한 7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설계 기준이 다르다는 것. 170 신장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 네, 요거는 일본 잠수함이 자국의 승조원 신체 조건을 이제 평균 170으로 잡는다는 거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방 국가는 평균 신장을 175에서 180 사이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본 잠수함 내부 공간이 다른 나라의 잠수함보다 좁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상 공간이 일본이 자랑하는 캡슐 침대로 장착이 되어 있다. 네, 이것도 맞아요. 일본의 소류급하고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공간 절약과 뭐 인원 수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캡슐형 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일본의 독특한 해상 자유대의 운영 방식에 맞춘 거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타 서방 국가에는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중 격벽으로 인한 채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소류급 잠수함과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이중 격벽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격벽을 뭐 채택하면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겠죠. 장점은 뭐 방어력이나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아무래도 이중 격벽이다 보니까 소음 감소와 충격 완화에 아마 효과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한 번 더 격벽을 대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개발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제일 큰 거, 뭐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그 신체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자국 내 함선 수주량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방위성이 10년 방위 계획에 따라서 매년 한 척씩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5번 바로 잠수함 도크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매체, 뭐 먼저 번에는 메타디펜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힐타임스가 얘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공급을 하면서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12척이거든요 지금 발주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공급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 결정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기 개발 과정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순수하게 개발되는 상황이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 무기 수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이렇게 써 주셨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미 자국으로부터 수주량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해외 수출 안 해도 먹고 산다. 이거 4번, 5번하고 연관된 내용이죠. 그래서 빌리님은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면서 또 한번 보니까 저도 나름 또 정리가 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JC룰루3942님입니다. 오늘 앞에서 설명한 그 호마르케이 발사 첫 시험에 대해서 그 제보를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상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많이 참고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댓글 소개 오케이 해주셔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 댓글은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일본 방위 정책 현황에 대해서, 즉 일본이 움직이려는 과거와 현재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런 지난 액션들과 향후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언론에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현황. 먼저 일본은 10년 전 법 개정으로 무기 수출 제한이 없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평화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 수출이 막혀 있다.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고, 사실 10년 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라고 해서 무기 수출의 제한, 이거는 좀 부분적으로 풀린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작년 4월에는 OSA, 공적 안보 지원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필리핀이나 몽골, 인도네시아 등으로 지금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일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레이더 판매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동남아에서 활발한 군사 외교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일본이 뭔가 다른 곳에서 무기를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런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도 입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본이 뭔가 이번에 참여 안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일본 정부가 2025년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지난 그런 발자취와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봤을 때 캐나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캐나다 불참여는 모순적이다. 왜? 위에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일본 스스로가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빌리님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부분들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된다. 즉 충족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일본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뻥 스펙이 까발려져서 수출 원천 차단의 두려움이 있다. 즉 자칫 잘못해서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어설프게 또 그런 자기네들의 부족함을 보여줬다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서 아예 차단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대요. 저 이런 데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의 까발림. 자, 이때 이것도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구식이고 막 스펙이 엄청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또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스스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고베 제강 품질 데이터 조작 사건으로 이런 잠수함에 사용되는 철강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또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항해 자유작전 수행 중에 베트남 언론이 얘기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자면 당시에 이제 베트남 언론이 소류급에는 80명이 탑승을 했었고 비슷한 크기의 안창호급에는 이제 50명이 탑승했다 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쾌적성이나 그런 공간성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중 격벽 구조, 캡슐 침대, 이런 사항으로도 조금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이고 메인 이런 이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인 협력 사업에 경험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 내의 성공적인 완수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가 부족했고,
또 호주 수주전에서도 이런 현지 생산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사들도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도 사업에서 차질이 생겨서 사업이 뭐 드랍되거나 아니면은 뭐 개발을 끝까지 완수를 못했을 때 그 후 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 최대 방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방산 기업들이 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동안에 공 들여왔던 짤짤이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고려했을 때 향후 수주전에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나름 주판을 튕긴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일본이. 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일본하고 오래 일을 해봐서 아는데 완벽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길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도요다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그 BOM 리유즈라고 Bill of Material Reuse, 즉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부품들만 주구장창 사용하려는 그런 약간 성향이 있어요. 조금 해보다가 야금야금 넓혀가는 이런 스타일. 검증되고 또 조금 넓혀가고, 검증되고 좀 넓혀가고. 그래서 한 방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공감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추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본이 불참 선언을 한 시점이 그 캐나다 해군 총장이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했을 텐데,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호의적인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일본은 좋지 않은 인상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캐나다 매체나 뭐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일본은 앞으로도 개시적 차원으로 작은 완제품 위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으로도 자국민 뭐 일봉 뽐뿌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굳이 위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집권당의 정치적인 그런 위험을 이런 얻어가면서까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그만 걸로 굳이 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입에 넣기에 너무 크고 위험한 사업으로 자체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아주 합리적인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댓글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보자면, 일본 스스로가 첨단 잠수함 기술 유출을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 이제 댓글을 주신 분의 의견으로는 잠수함 유지 보수 능력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앞선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 F2 전투기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에 그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어서 아마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잠수함 기술 유출 또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개발 타이밍, 즉 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의 이런 잠수함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일본이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요일인데 두 가지 주제, 뭐 폴란드에서 호마르케이 발사한 내용과 그리고 놀친소 이화를 통해서 지난 힐타임스가 분석한 왜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사 2개 와 그리고 구독자님 분들의 댓글을 리뷰해 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는 진짜 거의 보거든요. 막 욕하는 것도 다 보니까 달아주시면 이게 여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은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꼭 허락받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해서라도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놀친소 2화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요일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